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재보선을 앞두고 당내 주요 계파 수장들에게 긴급 구조 요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표적 비노계인 김한길, 박지원 의원이 불참하면서 문 대표의 리더십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표 어제 선거 지원 좀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박지원 의원하고 김한길 의원은 안 왔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저도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네. 그 모임에 안 가겠다 그래서 안 간 건 아니잖아요. 예. 부득이 참석 못 한다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해야죠. 우선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주자.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동교동계에서 대부분 이 선거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예. 것이 대부분의 입장이더라고요. 왜 예. 그럴까요? 예, 글쎄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운평 전 의원이 그걸 발의했던데 그건 이 현명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선거 때마다 동교동계가 앞장섰습니다. 예, 특히 호남 지역에. 네.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만드는 데는 공로자를 인정하지만은 그래 선거 때만 되면은 마치 내 선거처럼 말이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지역민들한테는 좀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운평 의원이 그런 걸 잘 알고 네.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선거 때마다 호남의 민심을 대표해서 나서는 것이 조금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교동계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고 민주 회복을 하는데 기여한 건 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 선거 때마다 동교동 선거처럼 오는 게 이제 좀 그 효력이 자꾸 체감되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효력은 체감되지만 유독 이 시기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문재인 대표하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얘기랑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렇게들 언론에서 얘기합니다. 네. 예, 그러나 그건 문재인 대표가 권노갑 고문을 끌어내느냐, 끌어내지 못하느냐 그건데, 네. 오늘 이 소문에 의하면은 권노갑 고문이 이제 선거에 협력하실 것처럼 그렇게 모두 얘기하네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 양반도 80대 중반을 넘은 분인데 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시겠죠. 예.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권노갑 고문께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현상을요. 네. 오늘 어떻게 하느냐로 판단해야지 어제 어떻게 했냐가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권노갑 고문께서 지금 나오는 뉴스처럼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나섰다는 것은 그 사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왔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제까지는 안 한다겠지만은 네. 오늘 한다 하면은 어제 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문제는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의 바람을 과연 막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런데요, 이 거대 야당이 제1야당이 또 정권 집권 경험도 있는 이 야당이 이 두 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뭘 의미합니까? 이번에 그러한 이번 선거를 말이죠. 땜질하는 형식으로 극복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제 총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한꺼번에 밀려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매석 가지고 이 야당이 이기고 지고 이거 시비가 엇갈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오해입니다. 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예, 그것은 지금까지 이 전라도 민심이 야당을 뒷받침해 줬는데 전라도에서는 표만 가져갔지 우리한테 해준 건 없지 않냐. 그럴수록 또 소외되고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집권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멀어져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투표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 그런 좋은 정치하는 방향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각이 일어난 거죠. 제가 듣기로는 어제도 광주에서 전남 광주 대학 교수들 한 110명이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호남 유권자들한테 이번 광주 서구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치 투표 혁명을 가져오는 그러한 현명한 유권자 결단을 해야 된다. 예, 그걸 강조했고 또 호남 정치를 오염시킨 이
정치인들의 퇴장을 요구했고, 예, 그 다음에 이 호남 개혁 정치를 바로 세워가지고 야권을 재구성합시다. 이걸 또 주장했어요. 예, 그리고 이 야당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선거 때 되니까 이제 야당 법석 갖고 와서 펴달라 한다 이런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사자방 이런 부패, 네. 예, 특히 방위 산업 이런 게 만연해 있는데 이런 그 이 나라의 정치가 이 모양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내일을 바라보느니 그런 국민적 시야를 가질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거기서 이 호남 정치인들의 이 오염시킨 정치인들의 퇴장을 요구했어요. 그럼 네. 누굴 지칭할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은 알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좀 불러오자라는 그렇죠. 얘기가 지금 들어왔는데, 네. 뭐 지난번에 이정현 의원도 이제 당선된 모습을 보면서 그 처음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도 그런 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볼 때요 광주 서구에서 네. 여당 후보가 이정현 그 의원만큼 그런 폭발력을 가진 후보는 못 된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예, 다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도 말이에요 여당 한번 보내보자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 다수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지금 새정치 새정년하고 무소속의 대결인데 예. 이제 새정년에 말입니다. 우리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정치를 거부하자 이것이 지금 셉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무소속인 천정배 의원의 선전을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이 호남 유권자들이 행동으로 그런 투표혁명을 가져와야 정치가 변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 그것이 내일 모레 큰 변화를 가져온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마중물이 돼가지고 내년에 총선거가 왔을 때 유권자를 어떻게 투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제1야당 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은 이건 그런 기대는 일시에 무너납니다. 뭐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1990년대 초에 말이죠. 카나다에 그 총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수상이 킴 캠블이라고 여자예요. 네. 예, 근데 168석의 여당이 말이죠. 총선거를 통해서 3석 당선되고 다 떨어졌어요. 예. 그런 이 정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적인 우세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언제든지 우리는 제1야당은 아주 특허낸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이제 뭐 천정배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정동영 전 고문 같은 경우도 이제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관악을.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동영 전 고문의 출마. 그건 이 정당에는 이 선거가 되면은 후보를 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뭐 야심이 있든 또는 자기가 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그런 이 정신이 있든 그러면 선거에 나가야죠. 예, 그리고 이 국회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처럼 그 지역에 주소가 있는 사람만이 입후보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피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든지 입후보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무 선거구가 입후보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정동영 전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마의 변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제 어떤 문제점을 또 지적을 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어떤 걸까요? 그런 면에 이제 정동영 전 의원도 뭐랄까 전제가 있는 거죠. 분당하고 막 그런 거.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과거의 잘못을 자기가 인정하고 내가 이런 잘못이 있다.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더라. 근데 앞으로는 이런 과거 범하지 않겠다. 예. 그러기 위해서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해야죠. 예. 뭐 보면 지금 뭐 천정배 전 의원 또 정동영 전 고문의 출마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천 광화을 같은 경우에 또 여권의 지지세가 좀 강한 곳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뭐 문재인 의원이 인천의 사위다 이러면서 좀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까요? 선거라는 건요. 네. 나한테 유리한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가 쳐가니까 예. 나도 여기 한 몫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강화에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예. 근데 어떤 분은 그 선창가에서 장사하는 분인데
여당이 이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내가 잘 아는 스님이요. 네. 스님 어떻게 생각하시오 했더니 나 이거 이 야당 후보를 지지해 준다고 했는데 여당 후보가 와서 옛날에 뭐 시장도 하고 잘하는 사이란 말이요. 그래 나 운동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누가 뭐 유리하다 그런 말은 안 하고 네. 자기는 야당 후보한테 이 지지 약속을 했는데 여당 후보가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겠다고 그 말 하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뭐 쉽지 않은 또 선거가 될 예, 것이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뭐 각 지역마다의 색깔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나라를 흔들 만한 변수도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이제 일주기가 됐단 말이죠. 이건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세월호는요. 네.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 야당이 선거 때마다 울거먹은 소재입니다. 그래도 여당이 이겼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늘 실패한 그 레퍼토리 가지고 나와서 노래 불러봐야 누가 박수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정권을 심판한다 이거 말이 안 메꿔 들어갈 걸로 난 생각하고 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가 70% 이상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 무슨 여당을 심판한다? 이런 얘기는 뭐 20몇 %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이 사안에 따라서는 여당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워낙 그 저 세월호니 뭐니 심판을 많이 울거먹어서 이제는 뭐 하루 이틀 불 때 봐야 나올 국물이 없어요. 예. 뭐 이렇게 보면 네 곳에 선거를 하게 되는데 뭐 그중에서 야권이라고 치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유리하다고 보는 쪽도 있고 아니면 이 와중에 뭐 새정치연합은 한 곳 내지 하나도 못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비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당이 비관적으로 본다면은 무소속 아니면 야당이 유리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두 군데서 무소속이 격돌하고 있어서 무슨 뭐 여당이 어부지리 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그 분열이 책임을 지느냐. 근데 그런 말 한 자체가 자신 없는 얘기예요. 언제는 나 혼자 나가서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이 후보 여러 사람 있는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이 경쟁에 못 나가면 그 정치 안 해야죠. 누가 뭐 분열이다 뭐 지금 이 무소속 관악에서 예를 들면 정동영 후보는요. 이 새정년 후보만 이겨도 성공이에요. 네. 예, 130석까지는 제일 야당보다 자기가 지지 많이 받은 거예요. 여당은 못 누를 때도 1차 목표는 달성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야당이라 하지만 지지가 낮다 이거요. 이 당도 없는 사람들보다. 네. 예, 그러면 요 다음 선거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선거에는 어떻게 보면 야권의 새로운 재편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두 석 가지고 이 재편이 오냐 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 예. 제가 딴 데서도 그랬죠. 결국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야권 재편이 오고 호남의 신당이 이제 탄생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제 이 무소속이 당선이 되면은 지금 현재 지역구 사람들 민심이 흔들려요. 예, 흔들려면 요 다음 당선되기 위해서 어디 줄 서야 되냐가 이제 현실 과제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줄 선 사람들하고 또 새 사람들이 경쟁이 더 치열해져요. 그러면 지역에서 정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유권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 이 무소속 두 사람이 돼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석 무슨 뭐 교섭단체 만든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야권의 승리를 가져고 내년 총선거에서 이 기반을 쌓으면은 요 다음 대선에 말입니다. 얼마든지 겨룰 수 있어요. 새 후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새 후보가 없으면 말이죠. 과거에 DJP 연합처럼 호남세가 말이죠. 새로운 정치 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사람을 키워야죠.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니면 저것이다. 이 all or nothing 이런 전략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호남은 언제든지 이 표만 줘버리고 절대로 이 정권에 참여도 못하고 이 지역 개발에 말입니다. 혜택도 못 보고 인사 이 골고루 등용하는데 거기도 소외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호남 사람들이 이번 이 투표 혁명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당장 뭐 내년 몇 년 후에 이 집권한다 이 생각 버리고 선거 때마다 이제 성장해 가지고 말이죠. 선거 때 되면은 이 더 다른 이 후보하고 연합을 해서 전에 DJP 연합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발판을 구축해서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처럼 대통령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예. 나는 그렇게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장 무슨 뭐 콩볶아 먹듯 그런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느긋하게 말이죠. 예, 느긋하게 중국처럼 뭐 100년, 200년 기다리는 정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래도 이 요다음 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실패해도 얼마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만회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야지. 네. 당장 안 된다고 말입니다. 실패했다고 물러선다면 어떻게 이 저 유권자 혁명이 오고 어떻게 정치 개혁이 오고 어떻게 올바른 정치를 리드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권자 혁명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이제 바라봐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좀 더 수월해질 거란 말이죠. 아, 그렇게 됐다면 네. 말입니다. 지금 이런 야당 분열이니 이런 말도 없어요. 아,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세울 때 국회의원 수십 명 몰려갔잖아요. 네. 그리고 새천년 뭐 새정치 국민회의죠. 네. 예, 그거 창당할 때도 전부 수십 명 국회의원이 몰려가서 우리가 제1야당이 됐잖아요. 예, 그런 힘이 있다면 이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 힘이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아서 힘을 기르면서 이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자 이겁니다. 네. 뭐 길게 봐야 되는데 과연 그 긴 안목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많을지. 이번에 네. 예, 유권자 혁명은 결국 호남세가 이 유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당은 호남세 아니면 존립의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래 그 존립의 근거를 제공하면서도 왜 푸대접 받아야 됩니까? 왜 주인 노릇을 못 해야 됩니까? 그런 야당 천년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좀 다시 올랐다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 볼까요? 한 40%대로 회복을 석 달 만에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중동 방문해 가지고 와서 무슨 원자로도 팔고 뭐 스마트 원자로니 그래 가지고 뭐 지지가 올라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원자로가 당장 임기 내에 수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알게 되면 국민들이 언제 될까 하고 또 지지 떨어져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상태에서 그 프로테이지 이것이 영원히 간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참말로 이 좀 시끄럽고 복잡하고 전부 자기 이기주의에 몰입되어 있습니까? 국회에서 여야 타협해가지고 이거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결정되는 건이 하나나 있습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것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말입니다. 그걸 이제 깨버리고 이 사안을 선거에 어떻게 활용해 먹느냐 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말입니다. 전부 이제 그 공무원 연금 이것도 이대로 가면 말이죠. 하루 100억 뭐 80억씩 묻어난 줄 아는데 내 이익이 침해받으니까 그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국가 전체가 제대로 못 가는 이걸 판단 못한 국민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계로 진출해 우리 먹거리를 장만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전부 반성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여기서 국가를 위하고 적어도 이 국가를 위하고 앞으로 이 100년 전을 생각하면서 대일관계, 대미관계, 대중관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 내일에 대해 희망이 있다는 걸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정치가 나와야지. 예. 아무것도 이 외교라 해가지고 무슨 일 터지면 그거 막음질하는 그런 외교. 미리 알아가지고 이걸 막아서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하고 성공시키는 이런 외교가 아니라 뒤쫓아 댕기면서 뒤처리하는 이런 외교. 언제까지 이런 외교를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이나 이 대한민국을 이대로 가가지고 과연 장래가 있는가? 네. 이렇게 반성하고 말이죠. 잘못된 거 있으면 전부 뉘우쳐서 적어도 내일에 대한 설계에 동참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정권을 잡는데 요다음에 이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적 장래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만 생각한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더 크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에서 본다면 혹시 현재 국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정족수를 늘리자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원제예요. 단원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제나 양원제를 우리가 통합한 형식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지역 대표성을 다 인정하자 이거요. 그럼 우리나라 시군이 말이죠. 이 16대 광역시 빼놓고는 거의 그 250개 되잖아요. 그러면 각 군에 말이 인구가 작든 많든 군 단위로 국회의원 하나씩 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이 광역시에는 인구 한 50만 단위로 말이죠. 네.
50만 단위로 해가지고 수를 줄이는 거요. 그럼 300명 가지고도요, 비례대표제 없애면은 국회 운영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대표성을 인정해줘야지. 3개 군, 5개의 군이 합해가지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면은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자기 출신 군이 아니면은 그 사람을 지역 대표로 인정 안 해요. 예, 만나지도 못하고 4년 끝나고 근처 가도 못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지역을 책임지고 이 중앙에 와서 이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00명 가지고도 각 지역에 무조건 지역 단위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은 상원은 말입니다. 인구가 3천만인 캘리포니아나 저 알래스카 겨우 한 50만 넘는 거기나 말이죠. 상원의원 2사람 아닙니까? 예. 우리가 뭐 1대 3인이 선거구 비율 그런데 3천만하고 50만도 똑같이 하는데 그래도 선진국이고 좋은 정치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그걸 못 따라갑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각 지역별로 대표성을 전부 인정해버리고 비례 없애고 도해지는 50만 단위 그 시골 군 이런 소도시는 그냥 무조건 한 사람씩 지역 대표성을 인정해서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의 주요 이슈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